판정코를 다시 한번. 히가시노 게이고. 아직 길들지 않은 가죽 구두를 신어 새끼발가락이 아프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다. 무턱대고 달렸다. 골목길이 복잡해 달리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지만 그건 추격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느새 노보루의 모습이 등 뒤에서 사라지고 없다. 경찰에게 붙잡혔는지도 모른다. 이제껏 운동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다고 했으니 쫓아오는 경찰을 당해내지도 못했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지금은 노보루를 신경 쓸 여유도 없다. 그저 무작정 다리를 움직일 뿐이다. 고등학교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운동장을 달리던 기억이 문득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선배의 목소리, 감독의 목소리, 그리고 나 자신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아주 오래전 일이다. 뒤에서 쫓아오는 기척이 없어 발을 멈추었다. 이렇게 달려보긴 정말 오랜만이다. 폐가 아프다. 머리도 지끈거린다. 길가의 폴리에틸렌 양동이에 걸터 앉아 숨을 가다듬었다. 그래도 느긋하게 쉴 여유는 없었다. 곧 이 부근까지 경찰이 올 것이다. 내가 달리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휘청거리며 일어나면서 전봇대에 붙어있는 주소를 살펴보았다. 정신없이 달려온 탓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땡땡동 3번지 그렇게 적혀 있었다. 한순간 우연인가 싶었고 이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번 계획을 노보루에게 들었을 때부터 마음에 걸린 일이다. 그놈의 집 근처구나 하고 순간 내가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번지수가 적힌 문패를 살피며 걸었다. 그놈의 집 주소와 위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지도로 확인했기에 내 머리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었다. 이내 그 집을 찾았다. 산 울타리가 둘러싼 일본풍의 아담한 집이었다. 난바 가스히사라고 붓글씨로 쓴 문패가 걸려 있었다. 여기가 그놈의 집인가? 멀리서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계기 삼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산 울타리 안쪽에도 수많은 나무가 들어서 있었다. 현관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갔다. 정원이 있고 정원을 향해 유리문이 나 있었다. 안쪽은 식당인 듯 했다. 언뜻 보니 아무도 없었다. 유리문을 향해 두세 걸음 다가갔을 때 남바씨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얼른 집 뒤쪽으로 숨었다. 살며시 현관 쪽을 보니 경찰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목을 움츠렸다. 아무도 없나 보군. 경찰은 한 명이 아닌 듯했다. 파트너와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이 떠나는 기척이 났다. 우리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러면서 이웃 주민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을 것이다. 감시망이 어느 정도일까 상상해 보았다. 수상한 사람은 모두 검문을 하고 있을까? 나 같은 남자가 걸어다니면 역시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될까? 노보루의 제안 따위에 응하는 게 아니었다는, 이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없다는 생각을 했다. 한동안 그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집 뒤쪽에서 살며시 내다보았다. 백바르 마른 남자가 하얀 편의점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그 옆 얼굴은 분명 난바 가스히사였다. 순식간에 가슴이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다. 프로판가스 본배 뒤에 숨어 집안의 기척을 살폈다. 유리문 너머로 난바의 모습이 나타났다. 놈은 환기를 시키려는지 유리문을 열고는 방충망만 닫아놓았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가스본배에 몸을 기댄 채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난바가 혼자인 건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 나가면 그놈은 소리를 지를 테고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알게 돼 끝장이 날 것이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났다. 놈은 지금 화장실에 있다는 이야기다. 정원으로 나가서 주저하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 식당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어두침침했다.
밖에서 보이지 않게 커튼을 치고 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안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놈이 복도를 걸어온다. 나이프를 움켜쥔 손에 땀이 배어났다. 놈의 백발이 보인 순간 얼굴 앞에 나이프를 들이댔다. 조용히 해. 남바는 비디오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온몸이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쪽을 보았다. 누구냐? 누구든 무슨 상관이야? 아직 나에 대해 밝힐 생각은 없었다. 앉아, 천천히. 남바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식탁 의자에 앉았다. 양팔을 의자 등받이 뒤로 돌려. 그리고 손목을 포개. 놈이 시키는 대로 하자 옆에 있던 수건으로 양 손목을 단단히 묶었다. 1번지에 사는 할머니를 습격한 게 네 놈이냐? 큰 소리를 내면 살해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난바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다. 벌써 소문이 난 건가? 아는 경찰한테 들었다. 몹쓸 짓을 하는구나. 노인에게 돈을 빼앗다니. 걱정 붙들어 매시지. 네 놈한테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한껏 위협적인 표정을 지으며 칼날을 난바의 뺨에 갖다 댔다. 놈의 몸이 경직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뭔가를 빼앗는다면 아마 목숨이겠지. 섣불리 소란을 피운다면 말이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작정이냐? 난바가 나를 쏘아보았다. 글쎄 모르지. 아무튼 지금은 경찰들이 얼쩡거리고 있으니까 곤란하고 놈들이 철수하면 나도 여기서 나가는 걸로 하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럴 수 있을걸? 놈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말했다. 뛰는 건 자신 있거든. 옛날부터 말이야. 그러자 남바는 한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거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노보루가 내 아파트로 전화를 한 건 사흘 전이었다. 노보루는 내가 일하는 파친코 가게 맞은편에 있는 마작방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 다만 조금 위험하긴 하지. 노보루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뭘 하자는 건데? 그건 아무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의미심장한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일당은 지금 시점에선 나랑 다카시는 무직, 연상의 호스티스의 아파트에 빌붙어 살고 있다. 위험하다는 건 잡히면 끝이란 말이냐? 끝이야. 노보루가 짧게 대답하고 말을 이었다. 아무튼 한동안은 바깥 세상 공기를 쐬지 못하겠지. 그래도 말이야, 우리 같은 낙오자들이 팔자를 고치려면 한판 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내가 잠자코 있자. 생각 있으면 오늘 밤일 끝난 뒤에 내 아파트로 와라. 라고 말하고 노보루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망설였다. 노보루의 말투로 봐선 이제껏 용돈벌이 삼아 해온 일과는 차원이 다른 듯했다. 사기꾼 흉내를 내는 짓이나 얌전해 보이는 학생에게 돈을 갈취하는 짓거리라면 여러 번 해봤다. 낙오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며 사라지지 않았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꼴 좋게 낙오되었다. 고등학교 때였다. 그리고 그 후로 사회의 밑바닥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봐 유타, 화장실 청소해두라고 했잖아. 가게 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얼간히 니즈마가 달려들더니 머리를 쥐어박았다. 월급쟁이 점장인 주제에 엄청 잘난 척이다. 내가 대꾸하지 않자 뭐야 그 눈깔은, 뭐 할 말이라도 있냐? 라며 목덜미를 잡았다. 없습니다.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럼 당장 해. 니즈마가 손을 놓자마자 중년의 여자 손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저기 돈을 넣었는데 칩이 안 나오네요. 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어느 기계였나요? 니즈마는 표정이 확 바뀌더니 실실 웃으면서 손님을 따라갔다. 나는 하는 수 없이 화장실로 갔다.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하는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집게로 오줌 범벅이 된 담배꽁초를 변기 안에서 끄집어내며 이건 20살 먹은 남자가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거금을 가진 할머니가 있다는 것이 노보루의 첫 마디였다.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고 이웃들과 교제도 뜸하다고 했다. 하물며 그 거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늘 집안에 숨겨둔다는 이야기였다. 돈을 곁에 두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거든. 실은 그게 훨씬 위험한데도 말이야. 그러면서 다카시는 킥킥거렸다. 누런 이윽 치근 부위가 좁아진 것은 방금 전까지 시너를 흡입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외출했을 때를 노리는 건가? 내가 묻자 노보르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런 골치 아픈 짓은 안 해. 돈을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있을 때 해치우는 거야. 세일즈맨으로 가장해서 말이야. 집 안에만 들어가면 끝나는 일이라고. 세일즈맨처럼 보이려면 그럴듯한 차림을 해야 하잖아. 양복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그런 거 말이야. 다카시가 말했다. 그것도 수수한 것이어야 한다고. 난 그런 거 없어. 유타카는 어때? 노보르가 나를 보며 물었다. 한 벌 있어. 촌스럽긴 하지만. 평범한 회사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없는 돈을 몽땅 털어서 산 양복이다. 물론 일자리는 얻지 못했다. 촌스러운 게 낫다니까. 자, 그럼 나랑 유타카가 세일즈맨으로 가장해 집 안으로 들어간다. 다카시는 밖에서 망을 보고. 어이 다카시, 친구놈 차를 좀 빌릴 수 있다고 했지. 집 근처에다 세워놓고 바깥 상황을 좀 알려줘. 어떻게 알리라고? 좋은 물건이 있지. 노보르는 옷장 안에서 작은 상자를 끄집어냈다. 뚜껑을 열자 라디오 같은 것이 2개 들어있었다. 트랜시버냐? 내가 물었다. 그렇지. 노보르는 싱긋이 웃었다. 마작에서 돈을 왕창 잃은 전자제품 가게 아저씨가 전에 돈이 없다면서 가게 물건을 내놓았거든. 그때 건진 거야. 잘 들리냐? 한쪽 트랜시버를 들고 입구 쪽으로 가며 다카시가 물었다. 당연하지. 노보르는 다른 쪽 트랜시버를 조작하더니 오늘은 쾌청하다고 말했다. 하, 들려, 잘 들려. 언제 할 건데? 노보르에게 물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머니의 집을 지도에서 찾아보았다.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할머니의 집이 그놈 난바 가스이사의 집에서 가깝다는 것을.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목조 단층집이었다. 아직도 이런 집이 있나 싶어 조금 놀랐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비슷한 집이 몇 채나 되었다. 아무리 세상이 풍요로워졌다고 해도 모두 부자가 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리가 방문하자 할머니는 조금 경계하는 빛을 보였다. 그렇긴 해도 우리가 세일즈맨이라는 말까지 의심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해서 더 조심하는 듯 했다. 여윳돈이 없다. 돌아가. 돈을 모으는데 안성맞춤인 상품이 있다는 말에도 할머니는 귀찮은 듯 파리 쫓듯이 손을 내저을 뿐이었다.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고 우리를 도대체 안에 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런 낡은 집에도 도어체인은 버젓이 달려있었다. 이웃 사람들이 수상쩍게 여기지 않을까 싶어 내심 조마조마했다. 한동안 버티다가 노보르가 말했다. 그럼 조그만 선물과 팸플릿만 좀 두고 가겠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다. 선물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인 모양이다. 그 틈을 타 얼른 가방에서 유명 백화점 포장지로 싼 빈 상자를 꺼냈다. 그냥 주는 거라면 받아주긴 하겠다만.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일단 문을 닫더니 도어 체인을 벗기고 다시 문을 열었다. 동시에 나는 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다. 으악! 하고 소리를 낸 할머니의 입을 노보루가 막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뒤따라 들어가 주위 상황을 살피며 문을 닫았다. 그 순간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건너편 집 2층 창문에서 사람 그림자 같은 것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건너집 사람이 봤을지도 몰라. 뭐라고? 노보루의 입가가 일그러지더니 내게 할머니를 맡기고 연락을 취했다. 할머니의 손발을 고무 테이프로 감아 포박하고 입에는 재갈을 물렸다. 알았지? 뭐가 낌새가 이상하면 바로 알려. 다카시에게 지시하고 나서 노보루는 칼을 꺼내 들었다. 할머니에게 칼끝을 들이대며 재갈을 풀었다. 이봐 할머니, 돈은 어디 있지? 돈 같은 건 없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시치미 떼지 말라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할아버지의 유산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가지고 있잖아. 당장 바른 대로 말하면 살 수 있을 텐데. 노보루는 할머니의 주름투성이 뺨에 칼을 들이댔다. 죽이려면 죽여.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해.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돈은 할머니를 처리하고 나서 천천히 찾아도 되니까. 노보루는 칼끝을 할머니의 목에 갖다 댔다. 순간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살려줘, 살려줘. 옷장 이불 속이야. 노보루가 내게 눈짓을 하자 갈색으로 색이 바랜 낡은 옷장 문을 열었다. 지저분하고 눅눅해 보이는 이불에서 할머니 냄새가 훅 끼쳤다. 옷장 맨 아래 촉감이 이상한 방석이 있었다. 끄집어내서 뜯어보니 그 안에 지폐 뭉치가 한가득 들어있었다. 노보루가 휘파람을 불었다. 전부는 안 돼. 반만 가져가. 시끄러워. 노보루가 할머니에게 다시 재갈을 물리려고 할 때 트랜시버에서 발신음이 울렸다. 이어서 다카시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야.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 노보루의 얼굴을 보았다. 빌어먹을. 숨자. 노보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할머니가 큰 소리를 질러댔다. 경찰 아저씨, 살려줘요. 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큰 소리였다. 노보루가 할머니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한 발 늦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망치자. 가까이 있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노보루도 지폐 뭉치가 들어있는 방석을 안고 내 뒤를 따랐다. 좁은 골목길을 온 힘을 다해 달렸다. 이윽고 뒤에서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시계가 저녁 9시를 가리키자 텔레비전 전원을 켰다. 첫 뉴스는 외국 소식이었다. 너희 얘기가 뉴스에 나오려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냐? 남바 가스 이사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런 건 나도 알고 있다고. 내뱉듯이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마. 남바는 한숨을 쉬더니 눈을 감았다. 담배를 꺼냈다. 마지막 한 갭이었다. 불을 붙여 깊이 빨아들이고서 실내를 둘러보았다. 액자에 넣은 오래된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야구부 유니폼을 입은 남자들이 나를 보고 있다. 유니폼 모양과 흑백 사진의 바른 상태로 봐서 제법 오래된 사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저 사람들 중에 당신도 있나? 내가 묻자 남바는 눈을 떴다.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라며.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칼을 눈앞에서 흔들었다. 남바는 사진을 힐끗 보곤 그래 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가까이 다가가서 찬찬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남바는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지금보다 몸집이 훨씬 크고 당연히 얼굴도 젊지만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젊은 남바가 입은 유니폼에는 5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 삼루수였나? 그래, 고등학교 때는 아닌 것 같군. 대학 때야. 코웃음을 쳤다. 팔자가 좋으셨군. 대학까지 가셔서 야구를 했다니 말이야.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지. 나름 마음고생도 했지만. 혜택을 받은 거라고. 내 목소리에는 원한과 질투의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야구는 언제까지 하셨는데? 대학 중간까지. 어째서? 팔꿈치를 다쳐서 투구를 할 수 없게 됐어. 프로야구에 뜻을 둔 적도 있지만 그것도 맘대로 되지 않았지. 쌤통이군.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진 않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 그때 나도. 남바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손에 칼을 든 강도에게 위협당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온화함에 한순간 당황했다. 야구는 말이야. 어차피 놀이에 불과해. 인생이라는 둥, 삶의 보람이라는 둥. 그따위 말은 다 멍청한 헛소리라고. 당신도 그만두길 잘한 거야. 내 말에 남바는 잠시 틈을 두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렇지. 분명 멍청한 짓이긴 하지. 그래도 난 정말로 야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 후에 그만둬. 칼을 흔들면서 놈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 후의 일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그런 걸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야. 남바는 험악하게 소리치는 나를 보며 두렵다기보다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어깨의 힘을 뺐다. 맞는 말이야. 남바가 말했다. 쓸데없는 이야기지, 분명. 하고 콧방귀를 뀌고 텔레비전으로 눈길을 돌렸다. 정치가들의 부정부패에 관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짓거리나 하고 자빠졌군. 그러고서 식탁 위에 놓여있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성급하게 채널을 돌렸다. 어느 채널을 틀어봐도 시시껄렁한 프로그램뿐이었다. 다시 뉴스 채널로 돌리자 땡땡시에서 노인집을 습격한 강도가 도주 중이라는 자막이 여성 앵커의 모습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상체를 앞으로 내밀고 볼륨을 올렸다. 야마다시 댁의 세일즈맨으로 가장한 2인조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범인은 야마다시의 손발을 묶고 목숨이 아까우면 돈을 내놓으라며 옷장에 들어있던 현금 2천만 엔을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척을 느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의 추격으로 몇 분 후 2인조 중 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이는 땡땡시에 사는 마작방 점원 나카미치 노보루 21살이며 갈취한 현금은 모두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현장 근처에 있던 수상한 젊은 남자도 붙잡혔습니다. 남자는 현장에 남아있던 트랜시버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도의 친구로 추정되어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역시 노보루와 다카시는 잡혔다. 내가 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생각에 반쯤 체념했다. 팔자를 고치려면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이 노보루의 주장이었지만 우리 같은 나고자는 강도짓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소리인가 보다. 여성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용의자 나카미치의 진술에 의해 현재 도주 중인 용의자는 땡땡시의 파친코 가게 점원 세리자와 유타카로 밝혀졌습니다. 20살로 현재 땡땡 시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텔레비전 전원을 껐다. 조용해지자 이번에는 공기가 무거워졌다. 형광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냉장고에서 우유팩을 꺼내 컵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입을 대고 마셨다. 입가로 흘러내린 우유를 손등으로 닦으며 휴 하고 커다랗게 숨을 내쉬었다. 어느새 남바는 나를 보고 있었다. 왜 그래?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네 이름이 세리자와인가? 아, 그래. 그게 뭘 어쨌는데? 아니야. 남바는 고개를 젓고 식탁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잠시 후 나를 살피려는 듯 고개를 들다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며 눈길을 돌렸다. 혹시 눈치챈 게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부정했다. 이놈이 나를 기억할 리 없다. 이놈에게 그 일은 수천, 아니 수만 번은 내렸을 판정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10시가 지나 커튼 틈새로 바깥 상황을 살폈다.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경찰관 2명이 집 옆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내민 얼굴을 얼른 숨겼다. 끈질긴 놈들이군.
꼼짝도 할 수 없잖아. 나도 모르게 입에서 약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왜 하필 할머니 집을 턴 거지? 한동안 침묵하던 남바가 불쑥 물었다. 그야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노인네가 2천만 엔이나 가지고 뭘 할 건데 우리가 그 돈을 갖는 게 훨씬 더 쓸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경찰에 붙잡혀서야 말짱 헛일이지. 한번 전과자로 낙인 찍히면 되돌릴 방법도 없고. 설교를 할 작정인가? 그게 아니야.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라는 말인가? 농담하지 말라고. 우리 같은 놈들은 성실하게 일하려고 해봐야 어차피 수지가 맞지 않는 일밖에 돌아오질 않아. 그럴 거면 차라리 한탕 크게 버려보자고 마음먹게 된다고. 식탁 다리를 걷어찼다. 학교는? 뭐? 학교 말이다. 고등학교는 다녔을 거 아니냐? 남바는 내게 진지한 눈길을 보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 3학년 가을까지 다녔었지. 가을이라. 졸업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을 때군.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닥쳐. 내일에 참견 말라고. 당신 목숨이나 걱정해. 손에 칼을 든 채 식탁을 내리쳤다. 칼자루가 식탁에 부딪혀 표면에 흠집이 났다.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너 말이다. 남바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배고프지 않냐? 여기 와서 아무것도 먹질 않았잖아. 대답하지 않자 그는 말을 이었다. 아까 집 근처 가게에서 컵라면을 사왔어. 그 봉투 안에 있다. 먹고 싶으면 먹어. 뜨거운 물은 아마 포트에 들어있을 거다. 배에 손을 얹고 텔레비전 옆에 놓여있는 봉투와 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배가 고팠다. 그래? 그럼 먹어주지. 컵라면에 비닐을 벗겨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하지만 남바가 왜 내게 먹을 것을 주는지 그 진이는 알 수 없었다.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 입안에 가득 라면을 물고 있는데 남바가 물었다. 네 이름이 이미 경찰에 알려졌으니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일단 도망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자수하면 어떨까? 뭐라고? 눈을 부릅떴다. 할머니를 해친 것도 아니고 돈도 주인에게 되돌아갔잖아. 지금 자수하면 중재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칼을 움켜쥐고 팔을 뻗어 남바의 눈앞에 칼날을 들이댔다. 나한테 명령하지 말라고.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떠들어대는 거야? 넌 아직 젊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명령하지 말라고 했지? 특히 네 놈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다. 남바씨, 남바씨. 남자 목소리였다.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 저 목소리는 아까 말한 내가 아는 경찰들이야. 내가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나가지 않으면 수상하게 여길 거다. 닥쳐. 내가 그 수법에 넘어갈 것 같아? 소리내지 마. 남바 옆에 서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발소리가 현관에서 이쪽으로 다가왔다. 커튼 틈새로 보일지도 모른다. 심장이 마구 뛰고 온몸이 뜨거워졌다. 손을 풀어줘. 너한테 나쁘게는 하지 않아. 남바가 말했다. 내가 망설이자 어서 라고 재촉하며 준엄한 표정을 지었다. 남바의 손을 묶은 수건을 풀고 복도로 도망쳤다. 그러자마자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남바씨, 남바씨. 네, 나갑니다. 남바의 대답에 이어 유리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경관님, 무슨 일이신가요? 아, 역시 계셨군요. 강도 일당 중 한 명을 아직 잡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찰을 돌고 있죠. 이 부근에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거든요. 아유, 그것 참 불안하네요. 남바씨도 덧문을 좀 잠그세요. 그리고 2층 방에도 불을 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후 덧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잦아든 후에야 식당으로 돌아갔다. 당분간은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내 얼굴을 보며 남바가 말했다. 왜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거지? 바른 대로 물었으면 지금쯤 난 잡혀갔을 텐데. 네가 자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그러려면 일단 도망칠 수 있게 해야 하니까. 알 수가 없네. 왜 그렇게까지 나를. 그럼 묻겠는데 넌 왜 여기 온 거지? 남바의 질문에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가 덧붙였다. 아마 내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 네가 이렇게 된 건 결국 다 내 탓이라고.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었다. 알고 있었군. 내가 누군지. 세리자와라는 성을 듣고 확신했지. 가이오 고등학교의 세리자와 선수. 실은 그전에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있긴 했다. 그 누구보다도 널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네 심정도 잘 안다. 이상하리만치 남바는 차분했다. 수도꼭지를 틀어 입을 대고 물을 마시고서 그를 돌아보았다. 그래, 당신 탓이야. 신음하듯이 말했다. 결국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의 그 잘못된 판정 때문이라고. 그 아웃을 말하는 거로군. 그건 세이프였어. 내가 소리쳤다. 2년 전 여름, 우리 학교 야구부는 지역구 예선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기면 그토록 염원하던 고시엔, 즉 일본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다. 초반은 투수전이었다. 양쪽 팀 모두 주자가 거의 나가지 않았다. 누구나 1점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중반에 접어들자 판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가 선취점 2점을 뽑았고 다음 이닝에서는 상대팀이 1점을 획득했다. 1점을 앞선 채로 후반에 접어들었다. 우리 학교 응원석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경기를 하는 우리는 들떠있을 여유가 없었다. 여기서 이기면 꿈에도 그리던 고시엔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긴장으로 몸이 굳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그 긴장이 나쁜 쪽으로 나타났다. 8회 초 갑자기 투수의 페이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3점이나 빼앗긴 것이다. 4대2. 그런 상황에서 8회 말 공격이 밋밋하게 끝나자 누구나 경기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낙담했다. 우리도 그랬다. 역시 올해도 고시엔에는 나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9회 초는 득점 없이 끝나고 우리의 마지막 공격으로 접어들었다. 거기서 우리는 저력을 발휘했다. 선두 타자가 안타를 치고 다음 타자도 포볼을 얻어내 진루했다. 무사 1, 2루에서 내가 칠 차례가 되었다. 나는 2번 타자였다. 감독이 보낸 사인은 희생 번트였다. 이 3루를 채워서 1타 동점을 노릴 생각이었을 것이다. 타당한 작전이었다. 그렇지만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상대도 당연히 그 작전을 예상했을 것이라는 의미니 단순히 번트라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두 번째 볼을 3루 쪽으로 굴렸다. 주자를 3루로 나아가게 할 경우에 철칙이다. 하지만 볼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다. 3루수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큰일 났다 싶었다. 자칫 잘못하면 2루, 1루로 던져 병살이 될 판이었다. 3루수는 2루수에게 속구를 던졌다. 이어서 2루수가 1루로 던졌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베이스에서 뛰쳐나갔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뒤돌아보자 심판이 양손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휴 하는 안도의 소리가 응원석에서 일었다. 물론 가장 안도한 건 나였다. 하지만 1-4, 1-3루가 되었다. 1안타로는 동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실수를 만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다음 타자가 안타를 치면 어떻게든 3루까지 진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1점 차로 1-4-1-3루가 될 것이고 희생플라이, 즉 3루 주자가 득점할 수 있도록 외야로 높이 쳐올린 공으로도 동점이 될 수 있었다. 그 안타가 나왔다. 1루와 2루 사이를 뚫고 나간 안타였다. 타구의 속도와 적의 수비 위치로 미루어 볼 때 3루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떨지 모호한 상황이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2루 베이스를 밟고 3루를 향해 내달렸다. 글러브를 끼고 기다리는 3루수의 모습이 바로 앞에 보였다. 그리고 그 뒤에서 3루 코치가 필사적인 몸짓으로 슬라이딩을 지시하고 있었다. 머리부터 3루를 향해 돌진했다. 왼손 끝이 베이스에 닿자마자 3루수가 어깨를 터치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순간 세이프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한 박자 늦은 심판의 판정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이었다. 아웃! 내 귀를 의심하며 심판을 올려다보았다. 놈은 역시 오른손을 치켜들고 있었다. 상대팀의 응원석에서 함성이 일었다. 그리고 그 함성 소리보다 더 큰 낙담의 목소리가 우리 쪽 응원석에서 흘러나왔다. 일어나서 항의하려고 심판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 심판은 뭐야? 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리자와 3루 코치의 음성이 들려왔다. 당장 들어가. 입술을 깨물고 벤치로 물러났다. 도중에 몇 번이나 그 심판을 돌아보았다. 왜 그게 아웃인가? 내 쪽이 분명 더 빠르지 않았던가? 세이프였다고? 멍청한 자식, 오심이나 하고. 왜 항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오심 판정을 받고 참으라는 말인가? 2-4-1루가 된 우리 팀에는 더 이상 물고 늘어질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타자가 평범한 외야 플라이를 쳐올린 시점에서 우리의 여름은 끝났다. 경기장에서 돌아가는 길에 나를 향한 모두의 시선은 차가웠다.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준 이들도 있었지만 선수들 대부분이 시합에서 진 것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내가 폭주한 탓이라고. 그리고 그런 차가운 시선은 야구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도 학교 전체가 내게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중학생이던 남동생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정도였다. 그 누군가가 그때 폭주만 하지 않았어도 말이야. 내 앞에서 노골적으로 빈정거린 놈도 있다. 축구부 놈이었다. 그 놈을 팼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우리 야구부는 대회 경기 출전 금지 직전까지 몰렸다. 그걸 막기 위해 다른 3학년생보다 한 발 일찍 야구부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학교에 가기 싫어 매일 수상쩍은 곳에서 적당히 시간을 때웠다. 그러다 질 나쁜 녀석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뛰쳐 나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어느새 나는 밤에 유흥가를 어슬렁거리며 신어나 환각제를 팔고 있었다. 그래도 몇 번인가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사회는 그런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한번 낙오된 인간에게 세상은 노라는 말밖에는 돌려주지 않았다. 파친코 가게에서 얻어준 다다미 석장짜리 방에서 자다가도 종종 그 마지막 경기를 떠올렸다. 그건 세이프였다. 그것을 아웃으로 판정한 그 심판의 얼굴이 잊히질 않았다.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만 것이었다. 그 심판의 이름과 주소는 알고 있었다. 경기가 끝난 후 편지를 보내 항의할 생각으로 알아둔 것이다. 결국 편지를 보내는 일은 없었지만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증오심을 키워나갔다.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원망이라도 한 것이다. 제발 부탁이야. 사실을 말해달라고. 남바에게 말했다. 그건 세이프였어. 각도가 나빠서 네가 잘 보지 못한 거야. 그래도 아웃 아니면 세이프. 둘 중 하나로 판정을 내려야 하니까 아무렇게나 아웃이라고 한 거야. 그렇지? 그러자 남바는
턱을 당기고 가슴을 크게 들썩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심판은 아무렇게나 판정을 내리지 않아. 그럼 네가 잘못 본 거야. 내 쪽이 더 빨랐다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이봐 당신, 그때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실은 불안했지? 오심이 아닐까 불안하지 않았느냐고. 솔직히 말해봐. 아무도 듣고 있지 않잖아. 하지만 남바는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놈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솔직히 말해. 응? 세이프였지? 내 손이 먼저 베이스에 닿았잖아. 이봐, 말 좀 해보라고. 잠자코 있지만 말고 말을 좀 해봐. 그러자 남바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분명 네 손이 먼저였어. 놈의 목덜미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럼 세이프라는 걸 인정하는 거지? 아니, 아웃이야. 뭐라고? 판정은 바뀌지 않는다. 이 새끼가? 칼을 얼굴 앞에 들이댔지만 이미 그런 위협에는 익숙해졌는지 놈은 안색도 바뀌지 않았다. 그저 뚫어지게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래? 알았어. 심판의 위험 따위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지? 놈에게 등을 돌렸다.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나가는 건 위험하다고. 닥쳐. 나한테 명령하지 말랬지? 니놈 얼굴 따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고함을 치고 현관을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뺨에 와닿았다.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운 좋게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30분쯤 달렸을 때 앞쪽에 작은 공원이 보였다. 좀 더 멀리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리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담배와 주스 자동 판매기가 있고 그 앞에 벤치가 놓여 있었다. 주스를 사서 마시고 빈 깡통을 재떨이 삼아 담배를 피웠다. 남바의 말을 떠올렸다. 네 손이 먼저였어. 놈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세이프다. 역시 세이프였던 것이다. 틀리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 그것 보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다. 담배를 끄고 벤치 위에 드러누웠다. 머리가 조금 묵직했다. 나를 비난하던 놈들의 얼굴이 차례차례 떠올랐다. 부원들의 차가운 시선, 경멸 어린 동급생들의 표정, 보란듯이 보여주겠다.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렇긴 해도 남바 그놈, 왜 세이프라고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 어깨를 흔드는 기척에 눈을 떴다. 순간 멍한 상태로 몸을 일으켰다. 여기가 어디지? 주소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눈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둘 다 제복을 입고 있었다. 남바 가스이사가 면회를 온 것은 구치소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남바는 회색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왠지 그날 밤보다 작아 보였다. 네가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 거다. 나를 원망하는 건 상관없지만 오해를 하고 있으면 너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뭐가 오해라는 거야?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말했다. 내가 이 면회를 받아들일 마음이 생긴 건 당신의 판정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야. 세이프라고 말이야. 그러자 남바는 괴로운 듯 눈살을 찌푸리고 천천히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새삼스레 나를 보았다. 그건 아웃이었어. 이 새끼가? 잠자코 들어봐. 남바는 오른손을 펼쳐서 내 얼굴 앞에 내밀었다. 그날 밤에도 말했듯이 분명 네 손이 베이스에 닿은 게 삼루수가 네 어깨를 터치한 것보다 빨랐어. 그래서 나도 일단 세이프 판정을 하려 했지. 그렇다면 왜 하지 않았는데? 세이프라고 말하려는 순간 떨어졌어. 떨어져? 네 손가락이 말이다. 아, 쿵 하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전신에 피가 역류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거짓말이 아니야. 네 그 왼손 손가락 말이다. 나는 지금도 비디오 테이프처럼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어. 1초에 몇 분의 1이라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떨어졌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그때 넌 나한테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지. 항의하고 싶었던 거겠지. 실은 나도 너한테 설명하고 싶었다. 왜 그게 아웃인지. 몇 번이나 나를 돌아보면서 벤치로 향하던 네 모습이 가슴속 깊이 새겨져서 그 후에도 잊히지 않았다. 가이오 고등학교의 세리자와 선수. 그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설마 그런 식으로 대면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날 밤 얘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네가 더 깊은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결국 그러지 못했지. 거짓말이야. 엉터리.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문을 쳤다. 그건 세이프야. 손가락이 떨어졌을 리 없다고. 담당 교도관이 달려와 나를 면회실에서 끌고 나갔다. 끌려 나가면서도 계속 고함을 쳐댔다. 하지만 교도관에게 이끌려 긴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멍하니 생각했다. 삼루를 향해 슬라이딩했다. 세이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순간 마음을 놓았다. 손가락은 어땠을까? 제대로 베이스를 붙잡고 있었을까? 나는 늘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방심하고 마음을 놓는다. 그래서 이번에도 잡힌 것이다.